7년이라는 시간이 백진주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차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 단단한 슬픔 하나였습니다. 그 죽음 위에 그녀는 클로이라는 가면을 세웠고 박태호를 겨눈 칼을 갈았으며 7년의 밤을 한 걸음씩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밑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폭발 직전 그 차에서 빠져나와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에서 아직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의심이 그녀의 가슴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흘려들은 소문 한 조각, 잔해 속 빈틈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이 7년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시 만날 빛일까요? 아니면 7년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절벽일까요? 오늘 밤 백진주는 자신이 세운 복수의 첫 벽돌부터 다시 들여다봅니다. 백진주는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7년 전 그날 아버지 백준기의 차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백준기는 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백진주는 그 손길의 무게를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멀어진 그녀의 등 뒤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삼키고 그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은 뜨거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너지는 불길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진주의 모든 시간은 그 불길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수했던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복수만 남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 대신 칼을 갈았고 슬픔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로이라는 낯선 이름도 아델로 향한 걸음도 박태호를 겨눈 칼끝도 모두 그 단 하나의 전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차 안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만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흔들리면 자신이 서 있는 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진주는 그 장면을 아프게 끌어안고 또 끌어안으며 7년을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슬픔이 곧 힘이 되는 모순 속에서 백진주는 매일 그 불길 앞으로 돌아가 자신을 다시 벼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 자신을 밀어낸 그 방향으로 그녀는 7년을 한 걸음씩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아버지의 죽음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단단했던 기둥이 처음으로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그녀는 그날의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되감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차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던 손에 실린 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만은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백진주는 그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손길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살려낸 딸이 무너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진주는 슬픔을 연료 삼아 7년을 달려왔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슬픔으로 빚어진 단단함이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늘 밤 처음으로 금이 가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무너짐의 시작일지 아니면 새로운 빛으로 가는 문일지 백진주는 그저 가슴을 졸이며 그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사고 자료였습니다.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백진주를 친딸처럼 지켜봐 온 대부로서 차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입에 안 올린 거다. 백진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임스가 자료의 한 부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폭발의 잔해를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백준기를 완전히 확인해주는 흔적이 끝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단정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함부로 말 못하겠다. 다만 빈틈은 빈틈이야. 7년 동안 아무도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어. 백진주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어 자료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7년 전의 그날이 종이 위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각, 그날의 장소, 불길의 크기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확인만이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빈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7년 동안 그녀는 이 자료를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결론만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빈틈이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임스는 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진주가 그 빈자리를 마주하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백진주는 봉투를 덮었다가 다시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덮으면 사라질 것처럼,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빈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자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차마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그런 백진주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백진주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을 지탱해온 한 가지 사실을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임스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백준기가 살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백진주에게서 빼앗을 권리는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백진주의 아버지는 제임스에게도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인의 생사에 관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냥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것만 너도 알았으면 했다. 백진주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 속 자료의 빈자리가 이제 그녀의 가슴 속 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하는 일은 곧 7년을 버텨온 자기 자신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진주가 봉투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손에 떠밀려 나왔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확신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제임스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이 빈틈을 너한테 숨길 수가 없었다. 백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클로이의 얼굴이기도 했고 백진주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빈틈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7년을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자신이 흘린 눈물은, 자신이 견딘 밤들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백진주는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에 들어온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안에 있었다면 왜 그것을 확인해주는 흔적 하나 없었을까요? 왜 아무도 그 빈틈을 채우지 못했을까요? 백진주는 그 물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7년이 무너진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남은 작은 빈자리는 밤이 깊도록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백진주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만이 그녀가 깨어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밤 백진주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것이 7년을 지탱한 진실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빈틈을 외면하지 말라고,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두 목소리는 밤새 백진주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도 쉽게 손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믿자니 그 빈틈이 마음에 걸렸고 생존을 바라자니 다시 무너질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백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단단했고 희망은 빛나지만 위태로웠습니다. 백진주는 그 위태로운 빛 앞에서
밤이 다가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단희는 자신의 30년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언니 김명희가 남긴 아이를 받아 살려낸 그날의 병원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 병원, 그 시각에 또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백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백준기였습니다. 김단희에게 백준기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단희가 쥔 복수의 결정적 증거를 남겨준 은인이었습니다. 김단희가 가장 어둡고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 그의 선의가 그녀의 손에 진실의 실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준기의 따뜻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던 시절, 그 사람만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옳은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의가 결국 그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김단희는 오래도록 마음의 빚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7년 전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단희의 마음에도 깊은 그늘이 졌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준기의 딸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 7년 전의 비극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인연의 무게를 가만히 헤아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박민준과 백진주. 그 두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한 그날의 인연이 지금 자신과 백진주를 한자리에 불러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우연이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준기가 자신에게 남긴 은혜를 이제 그의 딸에게 갚을 차례인지도 몰랐습니다. 김단희는 그 생각에 오래 잠겨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7년 전의 진실을 향해 두 사람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준기가 자신에게 건넸던 증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자신의 복수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30년에 걸친 복수의 실마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대가로 백준기는 비극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김단희는 그 사실 앞에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쥔 진실의 실마리 끝에 백준기의 희생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딸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준기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어쩌면 그의 딸을 지키는 일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김단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진주가 흔들린다면 자신이 그 흔들림을 붙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30년을 버틴 자신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준기의 따뜻한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은혜를 그의 딸에게 돌려주리라 조용히 마음먹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를 마주 앉히고 7년 전 일을 차분히 되짚어 주었습니다. 위장을 벗은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같은 진실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적들 앞에서는 김명의 사장으로 불리지만 이 자리에서는 진짜 김단희였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폭발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쪽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백진주가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단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백준기 그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왜 찾겠어요?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백진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엔 아무 의미 없던 소문이 지금 와서 보니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서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착오이거나 떠도는 헛소문이려니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행방을 찾는다는 말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김단희 자신도 복수의 한복판에 서 있어 남의 일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 폭발 잔해의 빈틈과 그 소문이 한자리에 놓이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어쩌면 죽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함부로 말 못했던 거예요. 괜한 희망을 심어줄까 봐요. 백진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아 헤맨 누군가. 그 한 줄의 소문이 그녀의 7년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손을 마주쥐며 그 떨림을 애써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가능성은 손끝의 떨림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소문이 정말이라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왜 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지 물었습니다. 김단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만약 기억을 잃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백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단희는 백진주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살아만 있다면 다시 알아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에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나머지는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백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소문의 출처를 캐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누가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김단희는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흘려들은 이야기라 그 끝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단희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까진 나도 몰라요. 다만 그 무렵 그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긴 했어요. 백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단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제임스 리. 그 사람이라면 무언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백진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임스는 아버지의 옛 은인이자 자신에게 클로이라는 이름을 내어준 대부였습니다. 오래전 백준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 보은으로 백진주의 복수를 도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년 전의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무언가를 숨겨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를 묻어둔 것뿐일까요? 그가 자신을 위해 침묵했다면 그 침묵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백진주는 제임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속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흔적의 의미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잔해의 빈틈, 미국에서 떠돌던 소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임스. 세 개의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임스에게 직접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김단희가 그녀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가 제임스를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묻어둔 진실의 문을 여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빛이 있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진주는 그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김단희는 그 단단한 뒷모습에서 자신의 30년 전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던 그 두렵고도 멈출 수 없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김단희는 속으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함께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진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버틴 사람이 그녀의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가 사라진 문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함께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가 들어서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백진주가 그의 앞에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들은 게 하나 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능청을 모두 벗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악인들을 교란하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폭발이 있고 한동안 누가 나한테 흘리듯 말한 적이 있어. 기억을 잃은 환자 하나가 있다고.
그게 누군지까진 확인을 못했다. 백진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환자. 그 5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임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도 못한 이야기를 너한테 어떻게 말하겠니? 괜한 희망만 심어줄까봐 차마 입을 못 댔다. 그게 7년이었다. 백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에는 오랜 죄책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덮어둔 일이 7년 내내 그의 마음을 짓눌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준기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인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묻어둔 것이 그에게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흘려들은 한마디일 뿐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이젠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어. 그는 백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네가 흔들릴 걸 알면서도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7년 동안 한 사람의 가슴에 묻혀있던 한마디가 이제 백진주 앞에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백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7년 동안 왜 혼자 안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백진주가 2번 무너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혼자 짊어지는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백진주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확인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만에 풀려난 한마디가 두 사람을 같은 진실 앞에 마주 세우고 있었습니다. 묻어둔 비밀이 풀리자 오히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백진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환자. 그 한마디가 그녀의 7년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아버지가 그 폭발 직전 차에서 빠져나왔다면,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그녀가 7년을 바친 복수의 전제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7년 만에 처음 만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눈부셔서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백진주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빛이 헛것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깊은 혼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위에 세운 모든 것이 만약 죽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백진주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무너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당장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면 다시 한번 아버지를 잃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상실을 백진주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 잃은 것을 또 잃는 일은 처음보다 더 깊은 절벽일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흘려들은 한마디, 빈틈 하나, 소문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이라 부르기엔 너무 희미했고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어중간한 무게가 그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분명한 죽음이거나 분명한 생존이라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이 그녀를 7년 만에 가장 깊은 흔들림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7년을 단단히 봉인했던 슬픔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풀려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백진주는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자신을 밀어내던 아버지의 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살리려는 손이었다면 어쩌면 그 자신도 살아남으려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딸을 밀어낸 뒤 아버지도 그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을 수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죽었다고만 믿었기에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상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 하나가 7년의 슬픔을 통째로 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백진주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백진주는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클로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명분 삼아 이 가면을 썼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델로 들어왔고 클로이가 되어 그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도발적이고 여유로운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는 백진주의 슬픔을 단단히 감싸 안은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면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일까요? 백진주는 거울 앞에 서서 클로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얼굴은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태호 앞에서도 최유나 앞에서도 박현준과 박민준 앞에서도 클로이는 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백진주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가면 아래 울고 있는 백진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의 안쪽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복수라는 이름도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클로이라는 가면도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위험한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명분이 흔들리면 클로이라는 가면을 쓰고 견뎌온 모든 순간이 의미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었던 것일까요? 7년을 지탱한 명분이 흐릿해지자 발밑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울 속 클로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백진주를 클로이의 단단한 눈빛이 마주 받아주었습니다. 가면이 흔들리는 백진주를 다시 붙잡아 세우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가면을 벗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손에 잡히기 전까지 클로이는 백진주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수 없다고. 백진주는 문득 클로이라는 이름이 지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의 죽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한 아버지의 슬픔과 그 슬픔을 딛고 백진주를 돕겠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무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클로이라는 가면은 단지 복수를 위한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버지의 마음이 깃든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죽은 딸과 자신의 잃어버린 아버지. 그 두 사람의 무게가 클로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사실 앞에서 가면을 더 단단히 고쳐 썼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흔들리더라도 이 이름이 지닌 무게까지 가벼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 클로이가 흔들리던 백진주를 다시 똑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백진주는 박태호를 향한 칼끝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박태호를 아버지를 죽인 자라고 확신해왔습니다. 그 확신 하나로 박태호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7년 전 태미바이오를 탈취하기 위해 아버지의 차에 폭탄을 설치한 손이 바로 박태호의 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칼끝을 박태호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살이의 근거마저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백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자신의 복수는 그 출발점부터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박태호가 7년 전 그 차 안에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살았든 죽었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한폭탄을 그 차 아래 둔 손은 박태호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처럼 빠져나왔다고 해도 박태호가 그를 죽이려 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차 아래에서 발견한 그것은 박태호의 사리가 남긴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죽음이 아니었다 해도 그 손이 죽음을 의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진주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은 희망일지언정 박태호의 죄를 지우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태호는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한 셈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가족을 7년 동안 짓밟은 죄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박태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긴 칼끝은 방향이 흔들렸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칼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칼끝은 여전히 박태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칼이 노리는 것이 목숨인지 다른 무엇인지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7년 전 박태호의 자백을 직접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태미바이오를 손에 넣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운 그 차가운 계산이 아버지를 불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버지의 생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사리를 품었다는 것, 그 사리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진실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박태호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죄목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버지가 7년을 기억도 없이 떠돌았다면 그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까지 박태호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백진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칼끝의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칼이 더 깊고 더 오래 박힐 자리를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단희는 흔들리는 백진주를 정면으로 붙잡았습니다. 김단희는 그 흔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의 두 어깨를 붙잡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발도 흔들리지 말아요. 백진주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준기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건 아직 단서일 뿐이에요. 사실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단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다져놓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밤을 절망과 싸우며 다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진주가 지금 서 있는 그 흔들림의 자리를 30년 전에 이미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 앞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틈 하나, 소문 한 조각, 흘려들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믿고 무너지는 것도 사실로 믿고 들뜨는 것도 모두 섣부른 일이었습니다. 희망에 들떡 칼을 거두었다가 그것이 헛것으로 드러난다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희망에 무릎 꿇으면 우리가 가진 건 다 무너져요.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흔들린 채로 칼을 휘두르면 안 돼요. 백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김단희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를 다시 땅 위에 세워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휩쓸렸을 흔들림을 곁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는 흔들림을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얼굴에서 조금씩 평정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백진주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자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말고 도리어 진실을 향한 동력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흔들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김단희가 30년 동안 터득한 방식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비로소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위에서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을 함께 견디는 것만으로도 백진주는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자신의 30년을 백진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않던 이야기였습니다. 정윤정에게조차 다 풀어놓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언니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어요. 백진주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단희의 목소리에 오래 눌러온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내 이름을 버리고 언니의 삶을 택했어요.
김단이라는 사람은 서류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죽은 언니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30년 전 김단이가 선택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줄 날만 그리면서 버텼어요. 30년을. 그 긴 시간 동안 김단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단 하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단이는 언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단이가 백진주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절망에 무릎을 꿇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30년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실려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7년과 김단이의 30년이 같은 슬픔의 결을 따라 포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어둠을 통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단이가 옅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만 무릎은 꿇지 말아요. 그 말이 백진주의 마음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30년을 버틴 사람의 말이었기에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백진주는 김단이의 30년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신의 7년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보다 4배가 넘는 세월을 김단이는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버텨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이 아닌 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 자신의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하는 살.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인지 백진주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견뎌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백진주에게는 더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김단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백진주가 지금 서 있는 그 흔들림의 자리를 이미 오래전에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빈말이 없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이 흔들림을 통과해 누군가에게 이런 단단함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두 여인의 슬픔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김단이는 백진주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준기 사건은 7년 전의 일이고 그 진실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단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밝혀야 해요.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백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이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덮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추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정말 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딘가로 빠져나갔는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복수만 좇는 것은 김단이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김단이가 백진주를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손에 잡히기 전까지 복수의 방식은 한번 바꿔봅시다. 백진주의 눈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김단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떠돌던 소문의 끝을 잡고 기억을 잃은 환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작정 칼을 휘두르다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복수가 진실로 가는 길마저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을 좇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수를 이어가되 그 복수가 진실을 망치지 않도록 방식을 다듬자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좇는 일과 복수를 이어가는 일을 따로 떼어 둘 다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에 새로운 길 하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닌 버티면서 좇고 좇으면서 버티는 길이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는 위태로운 길이었지만 그것만이 둘 다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백진주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김단이의 제안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진주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멈추라고만 했다면 백진주는 손을 놓은 채 불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복수를 당장 끝내자고 했다면 진실로 가는 길을 영영 잃었을 것입니다. 김단이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백진주는 그 깊은 헤아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도록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좇고 복수는 복수대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자신을 지탱할 두 개의 기둥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등불이 동시에 켜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단희가 내민 카드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박태호를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백진주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을 벼려온 칼끝을 거두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단희가 백진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백준기 그 사람이 정말 살아 돌아온다면요. 백진주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단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그 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진주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만 좇느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경우를 단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단희의 말이 그 빈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그날 딸의 손이 살인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만남은 영원히 그늘질 것이었습니다. 7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 앞에 사람을 죽인 손으로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지켜낸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진주를 살리려 자신을 밀어냈던 아버지가 살인자가 된 딸을 마주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김단희가 단단하게 덧붙였습니다. 살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박태호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손이 깨끗할 수 있어요. 백진주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내는 복수가 아니라 죽이지 않고도 그를 무너뜨리는 복수였습니다. 그것은 더 길고 더 차가운 길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끝낼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희망이 역설적으로 복수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손에 쥔 칼의 방향을 다시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겨누던 칼이 다른 곳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딸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 얼굴이 복수에 찌든 살인자의 얼굴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7년 전 자신을 밀어낸 것은 딸이 살아서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저버리고 손에 피를 묻힌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박태호의 죽음만을 그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을 바꿔야 했습니다. 박태호를 죽이는 대신 그를 살려둔 채 무너뜨리는 길.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지키면서도 복수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진주는 천천히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한순간에 끝내려던 마음이 조금씩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칼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벼리는 것이었습니다. 김단희는 박태호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야 가장 고통스러울지를 짚어주었습니다. 김단희는 박태호라는 사람을 오래 들여다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세운 건 단 하나예요. 백진주가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단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아들. 그 사람한텐 목숨보다 아들이에요. 박태호는 가족조차 장기판에 말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보석 명가를 대기업으로 키우며 그가 손에 넣으려 한 것은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그에게는 아들을 지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정은 도구일 뿐, 진짜로 사랑한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7년 전 백준기를 죽이려 한 것도 결국 태미바이오를 손에 넣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단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차라리 편한 끝이지요. 백진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김단희가 마지막 말을 못 박았습니다. 목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야 해요. 빈손으로 무너지는 것, 그게 그 사람한텐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에요. 백진주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들을 빼앗는다는 것.
그것은 박태호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을 한층 한층 무너뜨려 결국 빈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끝내주는 일이었지만 박탈은 그 고통을 매일 살아서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복수의 그림이 그녀 앞에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에게 박태호라는 사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델은 달랐습니다. 아델은 그의 자존심이자 그가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되고 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 대기업을 일군 사람. 그 모든 여정의 끝에 아델이 있었습니다. 아델을 잃는다는 것은 박태호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단희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한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야말로 박태호를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백진주의 마음에 차가운 그림 하나가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단희의 말은 단지 박태호를 향한 복수의 방법만을 일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진주에게 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에 가장 약하다는 것. 박태호에게 그 하나는 아델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노려야 하는지 그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말 속에서 자신의 복수가 한 단계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호를 죽여 끝내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아델을 한 조각씩 떼어내 결국 빈손으로 무너뜨리는 복수였습니다. 백진주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보았습니다. 박태호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빈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씩 잃어가며 느낄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박태호에게 가장 깊은 형벌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묘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불확실한 희망이 오히려 자신의 복수를 더 길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칼끝을 무디게 한 것이 아니라 칼의 모양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겨누던 칼이 이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겨누는 칼이 되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한순간에 끝내려던 복수가 차갑게 식어 더 정교해졌습니다. 백진주는 그 차가운 결심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흔들림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 서늘한 평정이 들어찼습니다. 7년 전에 불길 같던 분노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변화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흔들렸던 시간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뻔한 자리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복수를 길어올렸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복수는 분노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박태호를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길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갑고 깊은 강물 같은 결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거셌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강물은 잔잔했지만 끝없이 흘렀습니다. 백진주는 자신의 복수가 강물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우는 복수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흘러가 결국 모든 것을 깎아내는 복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희망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깨달음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흔들림은 끝났고 그녀는 더 깊은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흔들림이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과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얕은 분노 위에 서 있던 복수가 이제 깊은 결의 위에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백진주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슴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희망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적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박태호나 그 곁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면 살아있을지 모르는 아버지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단서를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가능성을 가장 안쪽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확인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는 조용히 추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흘려들은 소문 한 조각, 빈틈 하나, 그 끝을 끝까지 좇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러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쫓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희망과 복수를 동시에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희망에 너무 매달리면 복수가 흔들렸고 복수에 너무 몰두하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품는 일은 한 사람의 가슴이 감당하기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진주는 그 균형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손에는 아버지를 향한 희망을, 다른 한 손에는 박태호를 향한 복수를 쥐었습니다. 두 손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어느 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7년을 견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균형이었습니다. 백진주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흔들림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더 깊은 결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두 짐을 모두 짊어진 채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진주는 이 비밀을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 외로움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가능성은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김단희, 그리고 제임스뿐이어야 했습니다. 적들의 귀에 단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입을 굳게 다물기로 했습니다. 박현준 앞에서도 박민준 앞에서도 이 비밀만은 가슴 깊이 묻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백진주는 이 비밀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닻이기도 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닻을 가슴 깊이 내린 채 다시 적들 사이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7년 전 사고의 흔적을 다시 추적하기로 손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같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백진주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백준기 그 사람을 찾으려 했던 누군가, 그 행방부터 짚어봅시다. 백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만이 알던 그 흔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환자에 관한 한마디, 죽은 사람을 수소문하던 발길, 폭발 잔해의 빈틈.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나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그 조각들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한 조각씩 맞춰가다 보면 7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가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선 못해요. 같이 가요. 백진주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30년을 버틴 사람과 7년을 견딘 사람이 같은 어둠을 향해 함께 걸음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단희는 언니를 위해, 백진주는 아버지를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시작은 달랐지만 두 사람을 짓밟은 손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갈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를 무너뜨리는 일과 백준기의 진실을 좇는 일이 같은 길 위에 놓였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손에서 단단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엇갈렸던 인연이 이제 같은 진실 앞에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진실을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그 곁에는 제임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와 함께라면 7년 동안 비어있던 그 빈틈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떠돌던 소문의 끝을 잡는 일, 기억을 잃은 환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 폭발 잔해의 빈틈을 메우는 일. 그 어느 것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30년을 버틴 김단희의 끈기, 제임스가 쥔 7년 전의 흔적, 그리고 백진주의 절박함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백진주는 처음으로 그 빈틈이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잡힌 그 자리에서 7년 전과 30년 전의 비극이 하나의 진실로 풀려나갈 실마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슬픔들이 모여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김단희의 손을 더 단단히 마주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어둠을 통과해온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무언의 약속이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오갔습니다. 백진주는 그 손의 온기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같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백진주는 박태호 앞에 다시 며느리의 얼굴로 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클로이였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도발적인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안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이려던 마음 대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박태호를 향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그 미소 뒤에 감춘 것은 그의 아대를 한 조각씩 무너뜨리겠다는 차가운 그림이었습니다. 박태호는 그녀의 미소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클로이가 기억을 잃은 척 아대를 노린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 어린 눈빛이 백진주를 훑었습니다. 그러나 백진주의 가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을 버틴 사람의 가면은 그 정도 의심에 갈라질 만큼 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마저 자신의 게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비밀까지 가슴 깊이 묻은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더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슬픔으로 단단해진 눈빛에 이제 희망의 무게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은 눈빛은 누구도 쉽게 읽을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박태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내겠다는 결심이 그 눈 속에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며느리였지만 그 안에는 가장 차가운 복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그 깊이를 끝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뒤에서 백진주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그녀를 떠보듯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백진주는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저도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봐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을 박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진주의 마음이 놓인 것은 박태호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며느리의 미소 뒤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그녀의 미소에서 어떤 단서도 읽어내지 못한 채 그저 의심만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 의심마저 즐기듯 여유로운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슬픔으로 단단해진 그녀는 이제 희망까지 품고 더 깊어졌습니다. 적의 한가운데에서 백진주는 가장 차분한 얼굴로 가장 위험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결국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백진주는 그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그것을 한 조각씩 거두어 가겠다고. 그 다짐은 어떤 분노도 담지 않은 얼음처럼 차분한 결심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며느리의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흔들렸던 만큼 더 단단해진 채로 다음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흔들림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흔들림을 통과한 자리에는 더 차가운 결의가 남았습니다. 백진주의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태호를 살려두되 아들을 빼앗는 복수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박탈로 그를 빈손으로 만드는 더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천천히 무너뜨리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기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끝까지 좇는 추적의 길이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향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두 길은 위태롭게 얽혀 있었지만 백진주는 두 길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김단희가 곁에 있었고 제임스가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위태로운 균형을 감당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백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은 여전히 흘려들은 한마디, 빈틈 하나에 매달린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드러날지 헛된 희망으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향한 희망이 그녀의 다음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복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복수가 희망을 끝까지 좇게 만들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백진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흔들렸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둠을 향한 그녀의 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똑바로 마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어딘가에 어쩌면 아버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름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백진주는 그 어둠을 향해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날 자신을 밀어낸 그 손을 다시 잡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두 개의 다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희망과 복수, 그 두 가지는 더 이상 서로를 흔드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서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되어 백진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흔들렸던 하룻밤이 지나고 백진주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향한 희망 하나가 그녀의 다음 발걸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버지의 죽음이었다면 이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존이라는 한 줄기 가능성이었습니다. 슬픔이 희망으로, 분노가 결의로 바뀌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백진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 그 불길 앞에서 울부짖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림을 통과하고 그 흔들림마저 힘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백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걸음은 어둠을 향했지만 그 어둠 끝에는 어쩌면 다시 만날 아버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 위에 세워진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백진주에게 아버지 백준기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클로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태호를 향해 칼을 갈고 7년이라는 긴 밤을 한 걸음씩 건너온 그 모든 시간의 출발점이자 토대였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에 복수가 있었고 복수가 있었기에 클로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해 보이던 토대가 70회차에 이르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준기라는 인물이 단지 백진주의 아버지에 그치지 않고 김단희의 30년과 깊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두 여인의 운명을 한자리로 끌어당기는 이 순간, 백진주의 복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그 인연의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백준기라는 인물의 무게입니다. 그동안 백준기는 주로 백진주의 아버지, 그리고 7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미바이오 대표로만 그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송근태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백준기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납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김명희가 아이를 안고 멀쩡히 나타났을 때 그 아이를 받아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 백산부인과의 백준기였다는 것입니다. 송근태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김명희와 그 산부인과 의사뿐이라고 증언했고 그 의사의 이름이 태미바이오 대표와 똑같은 백준기였다고 일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준기가 단순히 백진주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김단희의 가장 깊은 비밀, 즉 죽은 언니 김명희의 신분으로 살아온 그 30년의 출발점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조카 박민준을 세상에 데려오던 그 순간 곁을 지킨 의사가 백준기였습니다. 캐릭터 설정에서도 백준기는 우연히 김단희와 엮이며 그녀가
쫓던 진실의 실마리를 주게 된 인물로 그 선의가 도리어 그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고 그려집니다. 김단희에게 백준기는 결정적 증거를 남겨준 사람이고 백진주에게는 폭수의 계기가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여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송근태의 증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이를 안고 멀쩡히 나타나 자신은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사라졌다가 기억을 잃은 채 뒤늦게 찾아왔다는 그 사연 속에 백준기라는 의사의 존재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단희가 언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백준기의 손길이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준기는 김단희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동시에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백준기의 성품이 한 여인의 절박한 삶을 묵묵히 받쳐준 셈입니다. 그래서 백준기의 죽음은 백진주 한 사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단희의 30년과도 맞닿아 있는 죽음입니다. 7년 전 그 불길 속으로 사라진 사람은 백진주에게는 아버지였고 김단희에게는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물의 죽음이 두 여인의 시간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회차에서 비로소 또렷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준기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두 갈래로 흐르던 폭수의 강물이 만나는 합류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한 사람을 향한 빛이 같은 이름 위에 포개지면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무게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들여다볼 것은 출생을 둘러싼 인연의 그물입니다. 백진주의 출생일은 1997년 10월 5일이고 박민준의 출생일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캐릭터 설정은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 두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 백준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도 단단한 인연입니다. 김단희가 언니의 아이 박민준을 받아 살려낸 바로 그 병원, 그 시각에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백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모두 받아낸 손이 백준기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7년 전에 비극을 사이에 두고 30년 만에 다시 마주보게 된 두 여인의 운명이 사실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손끝에서 엮여 있었던 셈입니다. 백진주가 70회차에서 마침내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을 받아준 사람을 찾아 돕고 싶어 했던 기억과 송근태의 증언이 맞물리면서 백진주는 김단희가 아버지의 병원에서 자신을 직접 받아준 바로 그 인물이었음을 알아챕니다. 같은 순간 김단희 또한 제임스 리가 흘리고 간 지갑 속 사진을 통해 클로이가 백준기의 딸이며 죽은 줄 알았던 백진주가 살아있었다는 진실에 다다릅니다. 서로의 정체와 인연을 동시에 알아챈 두 사람이 곧장 달려나가 마침내 서로의 앞에 마주서는 장면으로 회차가 마무리됩니다. 출생의 인연으로 엮였던 두 사람이 죽음의 진실 앞에서 다시 한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백진주라는 인물의 7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진주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7년 전 친구 유나에게 배신당했던 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었던 그날 순수했던 백진주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폭수만 남은 백진주였습니다. 이 슬픔은 백진주에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계획을 세웠고 슬픔 대신 칼을 갈았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 리가 되어 아델그룹에 입성한 것도, 박현준에게 먼저 결혼을 제안해 아델과의 일원이 된 것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으면서 잃은 척 위장해온 것도 모두 그 단 하나의 전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7년 전 그 차 안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만은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진주의 7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단지 분노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설정은 옛 연인 박민준과 그의 이복 형제 박현준과 얽히며 백진주가 사랑에 가슴 아파한다고 그립니다. 그따위 사랑이 백진주를 뒤흔들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폭수만 남은 사람으로 일어섰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70회차에서도 백진주는 박태호가 왜 자신과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지, 복수를 끝낸 뒤 자신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를 홀로 자문합니다. 칼을 쥔 손 안쪽에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진실이 흔들릴 때 그녀가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진주가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확신이었습니다. 박태우가 7년 전 아버지를 죽였다는 믿음, 그리고 김단희와 오정란마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았다는 인식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백진주의 인식이며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그녀의 폭수를 움직이는 엔진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백진주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프지만 단단한 토대였고 그 단단함 위에서 그녀는 7년을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70회차에서 드러나는 출생과 은인의 진실은 바로 이 단단했던 토대를 새로운 빛 아래 다시 비추기 시작합니다. 백진주의 7년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김다니의 30년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두 여인의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김다니는 죽은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서류상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뒤 언니의 삶을 택했습니다. 백진주가 자신을 죽이고 클로이가 된 것처럼 김다니 역시 자신을 죽이고 김명희가 된 것입니다. 70회차에서 백진주가 김다니의 진실에 도달했을 때 그녀가 충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명희 사장으로 살아온 인물이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 김다니 본인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언니의 신분으로 살아온 그 모습이 백진주에게는 자신의 거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어둠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장에는 흥미로운 차이도 있습니다. 김다니는 죽은 언니의 이름을 빌려 살아온 반면 백진주는 제임스 리의 죽은 딸 이름을 빌려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핏줄의 이름을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은인의 딸 이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빌린 이름 아래에는 누군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끌어안은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이 단지 정체를 감추는 일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두 여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진주가 김다니의 진실을 알아챘을 때 느낀 충격은 낯선 사람을 향한 놀라움이 아니라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마주한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김다니의 30년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단 하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만든 오정란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입니다. 김다니의 복수가 향하는 1차 표적은 오정란이고 오정란이 소중한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입니다. 백진주의 칼끝이 박태호를 향하고 김다니의 칼끝이 오정란을 향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복수는 갈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다니의 30년은 백진주의 7년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백진주의 7년은 김다니의 30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메아리가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래일 수도 과거일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이 인연의 그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제임스 리입니다. 제임스 리는 백진주의 대부이자 클로이라는 이름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전 백준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 보은으로 백진주에게 죽은 친딸 클로이의 이름을 빌려주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임스 리 또한 백준기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클로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클로이는 본래 제임스 리의 죽은 친딸 이름입니다. 제임스 리는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것을 백진주에게 내어주며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클로이라는 가면은 단지 복수를 위한 위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 아버지의 슬픔과 그 슬픔을 딛고 백진주를 돕겠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백진주가 클로이로 살아갈 때마다 그녀는 제임스 리의 잃어버린 딸과 자신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동시에 짊어지고 걷는 셈입니다. 그리고 70회차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김다니가 진실에 다다른 계기가 바로 제임스 리가 흘리고 간 지갑 속 사진이었다는 점입니다. 백준기와 제임스 리 그리고 백진주가 함께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클로이가 백준기의 딸이라는 진실을 김다니에게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 장의 사진 안에 세 사람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백준기와 제임스 리는 생명을 매개로 묶인 친구이자 은인 관계였고 백진주는 그 두 사람의 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김다니가 사진을 보고 단번에 진실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세 사람의 관계가 사진 한 장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임스 리는 기억을 되찾은 박민준과도 손을 잡아 박태호로부터 백진주를 지키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백진주의 결혼이 복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서로 인정하고 같은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제임스 리가 박민준에게 최은하의 7년 전 범행을 전한 것도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백진주와 제임스 리가 김다니의 비밀을 당분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고 30년 전 진상부터 파헤치기로 한 것도 이 두 사람의 공조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줍니다. 백준기라는 은인을 매개로 묶인 사람들이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은 한 사람의 선의가 살아있는 여러 사람을 같은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드러난 단서들이 열어둔 하나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임을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백진주가 7년을 버틴 토대는 아버지가 그 차 안에서 죽었다는 단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토대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준기가 산부인과 의사이자 김단희의 은인이며 30년 전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지금 그의 죽음을 둘러싼 그림 역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어쩌면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이 회차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열어둡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사실로 다가온다면 백진주의 복수는 방향을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명분으로 세운 칼끝이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면 어디를 겨누어야 할지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태호가 7년 전 백준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결과가 어떠하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캐릭터 설정에서 백진주는 박태호의 자백을 직접 들었고 태미바이오 탈취를 목적으로 한 차량 폭파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그 의도와 그로 인해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난 사실은 백준기의 생사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령 폭수의 방향이 바뀐다 해도 그것은 박태호의 죄를 지우는 면죄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더 또렷이 드러내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백진주와 김단희가 같은 진실 앞에 마주섰다는 점이 복수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서로를 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하던 두 여인이 백준기라는 한 사람을 매개로 같은 진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단희에게는 은인의 딸을 지킬 이유가 생겼고 백진주에게는 30년을 버텨낸 사람이 곁에 서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무작정 칼을 휘두르기보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과 복수를 이어가는 일을 함께 끌고 가는 방향으로 복수의 노선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70회차가 열어둔 가능성일 뿐 어느 쪽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의 문 앞에 함께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준기라는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백진주의 7년과 김단희의 30년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백준기는 백진주의 아버지이자 김단희의 은인이었고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를 받아낸 의사였으며 제임스 리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여러 운명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70회차에서 비로소 또렷이 드러납니다. 서로를 적으로 의심하던 백진주와 김단희가 같은 진실 앞에 마주선 그 순간은 두 갈래로 흐르던 폭수의 강물이 마침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합류점에서 백진주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토대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빛으로 가는 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벽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백진주의 폭수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졌던 7년이 그 죽음의 진실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진주와 김단희가 같은 진실을 마주한 지금 폭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두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